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출범으로 모처럼 조성되는 듯했던 여야 간 협치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청와대 인사와 정책 강행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사과,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정치권의 이슈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돌려막기 인사, 그리고 환경부 장관 인사 강행, 이런 걸 이유로 김성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조국 수석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정부 들어서도 여러 차례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강행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실제로 조명래 장관 후보가 이렇게 청문회 하는 태도나 과정 자체에서 이제 야당의 신임을 많이 얻지 못했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예산 정국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전략 전술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개인의 SNS를 통해서 뭐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예.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정부의 어떤 그 말하면 조국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셔닝에 대한 문제와 또 대통령이 이 인사 문제만큼은 좀 철저하게 좀 제도화하고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제 예산 정국과 결부시킨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일정 정도 강하게 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민생이라든지 이런 게 연관되어 있는 예산 문제를 이렇게 볼모로 잡았다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임 요구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예산안과 결부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안 얘기 조금 뒤에 해보고요. 우선은 좀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과거,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도 이래 왔기 때문에요. 그건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죠. 예. 특히 뭐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본인이 개인 명의로 SNS를 한다든지 또 뭐 법관과 싸운다든지 SNS상에서 그건 뭐 정말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조국 수석이 어떻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리고 지금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이제 국회에서 그걸 보고서를 채택해야지 대통령이 순조롭게 임명할 수 있는데 그걸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경우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1년 반입니다. 1년 반 동안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4년 6개월 동안에 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얼마나 불통이라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야당 시절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년 반 만에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많은 수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는 국회의 반대도 불구하고 없는 그런 인사를 지금 강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조국 수석이 있었다는 거고 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큰 틀에서 청와대 인사의 문제점에 총괄적인 책임 또 그 이미지를 조국 수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 같은 경우는 7명이고 이제 뭐 헌법재판관에 KBS 사장 합치면 10명인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너무 야당을 무시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여당은 김태년 의장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야당이 명분 없는 몽리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이 정부가 인사풀이 굉장히 얇은 것인지 사실은 조금 더 말하자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청문회 채택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왜 못 구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정수석실이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청와대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인사만큼은 좀 그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
투명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계속 갖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일정 정도는 사실 아직은 법의 미완의 지점이 있거든요. 청문회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 인사권이라고 하는 고유성으로 그동안에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는 조금 더 인사권자 또 특히 인사청문회법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을 올린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많이 계류돼 있죠. 오히려 조금 더 이참에 뭐 상황 대사라든지 실제적인 어떤 폭과 깊이와 또 대통령의 책임을 좀 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 않느냐. 현실적 법으로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는 그 때문에 그걸 대통령이 악용하든지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로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야당도 좀 과도하게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예.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이콧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 문화 자체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인사권 문제가 대통령의 네. 고유 권한인 점도 조금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좀 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좀 합쳐진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의원 내각제하고는 좀 별개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총리 제도가 있고 통령 인사 제청권 제도가 있고요. 또 국회의원이 해임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헌법상 굉장히 복잡한 헌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처럼 아예 의회가 반대를 하면은 장관 임명을 못하게 한다면은 이런 문제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의회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회라는 것이 일단 검증 절차를 걸치는 겁니다. 국민의 뜻이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가 대통령보다 유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국회의 권능을 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국회가 반대했다면은 대통령도 어느 정도 그것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 정부 들어서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야당은 문제를 제기를 삼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 더 심했었지요. 이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야당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단 법을 타결 내에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야당이 무기로 삼은 게 국회 정상적인 국회 일정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경고겠지요. 자, 정기국회라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예. 야당이 한 해 동안의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수 있고 또 예산을 가지고 정부를 어느 정도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그걸 버릴 수는 없겠죠. 버릴 수는 없는 거고요. 단 이제 일정 같은 데는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아마 제도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전체를 방기하고 딴 일을 한다? 이것은 아마 야당 내부에서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뭐 전략적으로 저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결국 궁극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 됐습니까? 근데 친정 지금은 한국 GM이죠. 노조에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일단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정말 제대로 좀 설득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노조를 이해시키고 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회사 사장 감금 사태도 있었고요. 이 협상장에서 막 책상을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영상에는 담기지 않은 얘기 중에요. 민노총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된다. 그리고 항상 폭력적인 방식을 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요즘 민노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기조가 약간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민주노총의 가입률 자체가 그렇게 높아가고 있지 않고요. 예. 또 지난번 어쨌든 촛불 집회 이후로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 바람직한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강경한 투쟁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비폭력이고 평화적이고 최대한 합리적인 설득과 주장 그런 어떤 시위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부분인데 예. 지금 현재 민주노총은 한치도 이렇게 거의 80년대부터 한 20-30년 흐르는 동안 정치 문화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국 경제의 상황으로 보면
노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권익을 옹호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협조하면서 파이를 키워가서 같이 또 회사가 살고 나라가 살고 또 그런 속에서 자기 이익을 좀 관철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텐데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라에 망하든 말든 내 주장만 하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국민으로부터도 설득력과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제는 민주당도 더 이상 민주노총이나 뭐 양대노총 마찬가지입니다만 합리적 대안은 충분히 하고 수용을 하되 정말 폭력적이고 일방주의적인 그런 것은 과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여권에서 그동안은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고 감싸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뭔가 작심한 듯이 발언을 내뱉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정권을 잡기 전과 잡은 후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운영을 하기 전에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선거에서 사실 뭐 촛불 혁명 등등을 통해서 지금 노조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광화문 촛불 시위의 상당부 자금은 민주노총이 됐습니다. 그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빚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은 현재 민노총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민노총은 거대한 기득권 세력화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자원을 배분하는 데서 배분하는 구조를 왜곡시키는 게 지금 민노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혁신과 규제 완화를 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혁신, 규제 완화 돼야 되거든요. 민노총이 이걸 막고 있습니다. 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거대한 기득권 세력화 되어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사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4%의 조직원을 가지고 전체 근로자를 대변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도하게 폭력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했지만은 사장을 감금한다? 회의하면서 책상을 집어넣는다? 외국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금죄로 당장 들어가는 거, 폭행죄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기업주들이 벌벌 떨면서 경찰에 고소 고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지적하는 건데 여당에서 이제는 민노총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선거에서 도움을 받긴 받았지만 민노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걸 느끼고 저렇게 그걸 두는 모습이 보이는 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주노총과 좀 적을 지고 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여당은 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세력의 어떤 그 이해가 일치되는 조직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단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부터는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은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합리적인 또 조금 과하게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만 불법적인 부분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어야 되고 그건 분명히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다.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한 달쯤 전에 저희가 이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두 분과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박용진 3법이라고 하죠. 유치원 3법이 지금 시작부터 한번 들춰내 보지도 못하고 덮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불통정부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거 뭐가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약간 이렇게 논의를 안 하려고 하시는 스탠스는 그대로인데 이장호 의원, 사유대사만 지키려면 국회의원 관두고 한유통에 취직하세요.
침대 축구라는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라운드에 들어오는 선수가 지금 누구일까? 현재 한국당이 일단 유치원 3법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뒤로 미루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한국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론을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법안 심사가 이렇습니다. 해당 상임위 교육위원회겠죠.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하면은 상임위를 이제 넘겨지고요. 상임위에서 또 통과되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제 본회의에 넘어이 과정인데 지금 법안 심사 소위 이제 첫 단계에서 지금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우리가 대안을 내겠다. 그러니까 박용진 3법이라는 이른바 유치원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도 법을 따로 내겠다. 다음 달 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심사를 거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내부 사정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마도 지금 박용진 법관은 틀은 같지만은 유치원 원장들의 뭐 재산권을 보장해 준 그런 내용을 넣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서 지금 저도 빨리 이걸 통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옳은 것이 저도 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저 내용 자체가 어떤 걸 한국당이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단 문제는 한국당이 만약에 한국 유치원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정말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면 그건 부적절하고 그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렇지만 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또 그럼 사안 자체가 별개입니다. 어찌됐든 로비를 받아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이 관련법을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 이야기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이랑 뭐 이야기를 해보면 별로 다른 거 없고 또 새로운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한국당이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좀 의원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공공성과 사적 이익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말하자면 육아교육법, 사립학교급식법, 소위 박용진 3법에는 말하자면 시설 사용료를 인정해 주지 않는 개인이 투자한 부분, 사립기관으로서 개인이 투자했던 영역에 대한 일고의 어떤 그 말하자면 고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보정을 해주는 정도의 말하자면 그 다른 법안을 내므로써 결과적으로는 국회 프로세스 정리에서 박용진법과 자유한국당법에 합쳐진 대안으로서의 어떤 말하자면 3법, 유치원 운영에 대한 사립 유치원에 관련된 법 개정을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이렇게 뭐 이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빨리 법을 고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참에 어쨌든 그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사립 유치원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간에 개인의 이분들은 뭐 다른 대출도 받아서는 안 되고 전혀 전체적인 자기 재산을 가지고 이 몇십억의 돈을 들여서 사실 시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당한 일정 정도의 감가상각비나 개인 투자에 대한 보호 영역을 법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국유화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을 그대로 준다면 개인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어느 것도 없고 국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자본주의 기본 헌법적인 질서에서도 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반발을 유치원 총연합회 하는 것이고 일정 정도 그런 데 대한 토론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 좀 보시죠.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이 됐고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병준 비대위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조금 암울해 보인다고 표현하면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쉽게 일단은 전원책 비대위원을 해촉한 거, 자른 것이죠. 자른 것 자체가 이제 해결 하나로서 자른 겁니다. 근데 그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본인이 로비를 받았다든지 조강특위 위원에 대한 부탁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강특위 위원인데 조강특위 위원이 아시다시피 당협위원장을 전부 물갈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협위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또는 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로비를 했을 겁니다. 아마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뭐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것이 한국당의 큰뜻 흔들 것까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저는 처음부터 전원책 비대위원 임명할 때부터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책 변호사의 캐릭터와 그 이후의 발언이 전원책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일을 넘어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비대위원도 아니고 정말 조광태 위원이 전당대 일정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 밖의 문제입니다. 그건. 예. 그런데 그 이야기하면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없다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당대 국면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전당대 국면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당대 당권 주자들과의 싸움 이게 이제 전선 자체가 바뀝니다. 예. 이제 전원책 비대위원 이야기는 이제는 조광태 뭉쳐버리는 위원은 거. 이제는 예. 끝났고요. 아마 내일 기자회견 하면 한 차례 파동을 겪은 다음에 이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좀 김병준 비대위가 이제 힘이 빠졌다, 아예 동력을 잃었다고 보시나요? 이제 스스로 자초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이셨습니다마는 전원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대 조광특위 위원으로 이렇게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캐릭터가 겹쳐요, 할 일이.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또 실제로 가장 큰 핵심적인 두 분의 인식의 차이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조광특위가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직책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 대통합하는 데는 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이제 전원책 비대위원회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조광특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순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김병준 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를 이 자리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김병준 위원장의 잘못이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는 스스로가 김병준 위원장은 스스로 2월 달로 임기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이 이제 2,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선언한 부분이고 예. 그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홍문종, 김무성 이렇게 다시 과거의 어떤 개파 갈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베이스는 이제 말하자면 의원들한테 가 있는 것이지 비대위나 조광특위가 어떤 일정한 정도의 큰 어떤 인적 쇄신을 하기는 어떤 타이밍상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벌써 이제 비대위 이후를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김무성 의원도 있고요, 정우택 의원, 정진석 의원 여러분들이 요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토론회를 열었는데 또 한쪽은 좀 비박계로 분류되시는 분들, 한쪽은 친박계로 분류되시는 분들 확실하게 이제 전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12월 달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예. 의원들끼리.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거기서 이제 친박 비박 간에 어찌됐든 친박과 비박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예. 물론 생각보다 친박 비박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있다는 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내에서 힘을 가지신 분들이 양극단에 있는 친박계 핵심이랄까 비박 핵심이 있는 분들이 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갈등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당권을 잡으면은 공천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건 혈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이 일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보수 대통합과 또 연결되는 일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몸풀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2월 말이면 지금 실제로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전당대회 준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뭐 보통 선거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공천권과 상관이 없는 전당대회라면 늦게 시작하겠지만 이건 4월 정말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전쟁도 내전이 무섭습니다. 내전이 훨씬 그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마 지금 몸풀기 시작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내부에서도 일정을 가지고 비대위에서 한 2월 말과 또 일정 가지고도 지금 친박 측에서는 좀 땡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땡기자는 이야기. 그래서 일정 가지고 한바탕 또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 외부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 등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좀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실제적으로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계속 그 여론조사상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전당대회 바로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어떤 상비군으로서의 풀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뭐 이 현재 어떤 그 전당대회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우선 조직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준비는 돼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뭐 내부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당이 이제 개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현주 의원의 발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우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네. 손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도 통일전선 전술을 해야 돼. 네, 결국에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한다. 또 지금은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에 한국당의 입당을 뭔가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듯한 발언들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네. 좀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이현주 의원이 얻으려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이 된다면 영남 지역에 선거 나오면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겠지요. 영남 지역의 정서와 수도권 정서는 약간 다릅니다. 특히 뭐 현재 사안을 보는 입장에서. 그런데 현재 이현주 의원의 입장과 톤은 영남 지역 톤입니다.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산 영도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부산 영도에서 나오려면 한국당 후보로 나오는 게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저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공격하고 있는데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정치인의 언행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보수의 아이콘으로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강한 톤. 게다가 이제 과거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 톤이 더 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또 현재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더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본인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저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지금 현재 지역구가 광명이거든요. 광명 시민들께서는 좀 찹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 의원님 보시기엔 지금 이현주 의원의 이런 행보, 여러 가지 발언들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은 이분이 민주통합당에서 19대 이렇게 출마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해서 국회의원이 2번 되신 분인데 우선은 민주당이 공천을 매우 잘못했다 이런 분을 그런 생각이 우선 좀 들고요, 사실은. 뭐 그것은 뭐 지역을 기반으로 하거나 어떤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념 규조 통해서 우리 한국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에 따라 이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현실 정치라는 것이 좀 씁쓸하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지역구가 광명이라는 데서 더 씁쓸함을 느낍니다. 광명의 정치인이 누구냐면 손학규거든요. 손학규하고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이 그야말로 어떤 지역의 같은 지역의 어른과 말하자면 새로운 물론 뭐 재선은 신입생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견 정치인이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론을박한다는 것 자체도 좀 슬프고요. 제일 슬픈 사람이 아마 손학규 대표가 제일 슬픈 분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다면 좋겠다는 것이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바른미래당의 현 상황이 또 하나의 이현주라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미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저는 이렇게 징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현주 의원의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부에 계신 중진분들이나 어떤 생각을 좀 가지실까요? 환영할까요? 아니면은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사실 뜬금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또 과거에 이제 야당 시절에는 지금의 야당이었던 여당이죠. 당시 여당은 굉장히 공격한 또 선봉에 섰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뜬금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외연 확장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왜 본인들의 하는 이야기를 이른바 바른미래당에서 이야기해 준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민주당 출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 한국당의 중진들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플 거라고 하셨는데 갑론을박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체성을 밝히라고 손학규 대표가 하니까 이현주 의원이 나는 반문이다. 손 대표는 친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자체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발언이죠. 내가 반문이네. 나와 반대하면은 친문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좀 뭐 합리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문을 막히게 하는 그런 반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